제5장 부자가 되는 것과 부자로 남는 것. 생존의 패러독스와 진정한 불패의 조건. 당신은 부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는다. 더 많은 수익, 더 높은 연봉, 더 빠른 성장,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낙관적으로 행동하며 과감히 뛰어든다. 그러나 모건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돈에 관한 성공을 단 한 단어로 요약하라면 그것은 생존이다. 작가의 5번째 장, 부자가 되는 것 대 부자로 남는 것, Getting Wealthy 대 Staying Wealthy는 이 책 전체에서 가장 역설적이면서도 가장 냉혹한 진실을 다룬다. 부를 얻는 기술과 부를 지키는 기술은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에만 집착한 나머지 후자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작가는 선언한다. 부자가 되는 데는 100만 가지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을 설명하는 책도 무수히 많다. 그러나 부자로 남는 데는 단 한 가지 방법만 있다. 검소함과 편집증의 어떤 결합이다. 이 한 문장은 제5장의 모든 것을 함축한다. 제시 리버모어와 아브라함 저먼스키, 운명이 교차한 두 투자자. 작가의 이 장에서 제시하는 가장 극적인 사례는 1929년 대공황 시기의 두 인물이다. 제시 리버모어, 제시 라이버모어는 당대 최고의 트레이더였다. 1877년에 태어난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 트레이딩이라는 직업의 존재조차 몰랐을 때 이미 전문 투자자가 되어 있었다. 30세가 되었을 때 그의 자산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도 1억 달러가 넘는 거액이었다. 1929년 10월, 역사상 최악의 폭락이 닥쳤다. 블랙 원데이, 블랙 투즈데이, 블랙 선데이. 단 일주일 만에 증시 시가총액의 3분의 1이 증발했다. 월스트리트의 투기자들이 연쇄 자살한다는 소문이 뉴욕 전역에 퍼졌다. 리버모어의 아내 도로시는 남편이 집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최악의 상황을 직감했다. 그녀와 아이들은 눈물로 남편을 맞이했고 장모는 다른 방에 숨어 비명을 질렀다. 리버모어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시장의 공매도로 베팅하고 있었다. 그의 재능과 운은 그날 하루에만 30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안겼다. 반면 아브라함 저먼스키, 어브라함 게르만스키는 그날 밤 뉴욕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다. 그는 1920년대 호황기 동안 막대한 부를 쌓은 부동산 재벌이었다. 그는 그 시절 성공한 뉴요커라면 누구나 그랬듯 급등하는 증시에 모든 것을 걸었다. 1929년 10월 26일 뉴욕타임스는 2개의 짧은 단락으로 그의 비극적 결말을 보도했다. 마운트 버논의 아브라함 저먼스키 부인이 목요일 아침부터 남편이 행방불명되었다며 225 브로드웨이의 변호사 버나드 H. 샌들러를 통해 수색을 위뢰했다. 50세의 동부 부동산 중개인인 저먼스키는 주식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샌들러는 저먼스키 부인으로부터 한 지인이 목요일 늦게 증권거래소 근처 월스트리트에서 그녀의 남편을 목격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 지인의 말에 따르면 남편은 티커 테이프를 잘게 찢어 브로드웨이를 향해 걷는 내내 보도에 뿌리고 있었다고 한다. 그것이 아브라함 저먼스키의 마지막이었다. 극명한 대조다. 1929년 10월의 폭락은 제시 리버모어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로 만들었고 아브라함 저먼스키는 파멸시켰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4년 후 두 남자의 운명은 다시 교차한다. 1929년의 대성공 이후 리버모어는 오만해졌다. 그는 더 크고 더 위험한 베팅을 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빚을 지고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결국 그는 1933년 주식시장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파산하고 수치심에 빠진 그는 이틀간 행방불명되었다. 그의 아내는 다시 한번 남편을 찾아 나섰다. 파크 애비뉴 1100번지의 주식 중개인 제시 L. 리버모어가 실종되었으며 어제 오후 3시 이후로 행방이 묘연하다. 1933년 뉴욕타임스의 보도였다. 그는 돌아왔다. 그러나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리버모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작가는 이 비극적 서사시를 통해 말한다.
시기는 달랐지만 점원스키와 리버모어는 하나의 공통된 성격적 결함을 공유했다. 그들은 둘 다 부자가 되는 데는 탁월했지만 부자로 남는 데는 똑같이 형편없었다. 생존 마인드셋, 워런 버핏이 하고 릭 게린이 하지 못한 것. 작가는 이 장에서 워런 버핏, 워렌 버핏과 찰리 찰리 먼저, 그리고 잊혀진 세 번째 동료 릭 게린 위 이야기를 통해 생존의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조명한다. 버핏과 게린은 1970년대 함께 투자하고 함께 기업을 분석하던 동료였다. 게린은 그들만큼 똑똑했고 그들만큼 열정적이었다. 그러나 게린은 서두르고 있었다. 투자자 모니시 파브라이는 버핏에게 게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다. 버핏의 대답은 이랬다. 찰리와 나는 우리가 반드시 엄청난 부를 축적할 것이라는 걸 항상 알고 있었어. 우리는 부자가 되는데 조급하지 않았지. 그냥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릭은 우리만큼 똑똑했지만 그는 서두르고 있었어. 1973에서 1974년의 약세장이 닥쳤을 때 게리는 마진론, 증거금 대출을 사용하고 있었다. 시장은 2년 동안 70% 가까이 폭락했고 그는 마진콜을 받았다. 그는 버핏에게 자신의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팔 수밖에 없었다. 버핏은 그 주식을 주당 $40 미만의 가격에 사들였다. 게리는 부자가 되는 기술에서는 버핏, 먼거와 동등했다. 그러나 부자로 남는 기술에서는 그들을 따라잡지 못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이는 압도적 격차가 되었다. 내심 탈렙은 이렇게 말했다. 우위를 가지는 것과 생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전자가 성공하려면 후자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당신은 파멸을 피해야 한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생존 마인드셋의 세 가지 기둥. 작가는 생존 마인드셋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큰 수익보다 깨지지 않는 것이 목표여야 한다. 나는 큰 수익을 원한다기보다 금융적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존재가 되고 싶다. 이것은 보수적인 투자자의 패배주의적 발언이 아니다. 작가는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가장 공격적인 장기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당신이 무너지지 않고 게임에 남아있을 때 복리는 비로소 마법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강세장에서 바보처럼 느껴진다. 주식이 연 10% 오르는데 현금이 연 1%의 수익률만 낸다면 그 9%의 격차는 매일매일 당신을 갉아먹을 것이다. 그러나 그 현금이 약세장에서 당신이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것을 막아준다면 그 현금의 실질 수익률은 단순한 1%가 아니다. 절박한 순간에 잘못된 타이밍에 단 한 번의 주식 매도를 피하는 것이 수십 개의 대박 종목을 고르는 것보다 평생 수익률에 훨씬 더 큰 기여를 한다. 둘째, 계획을 세워라. 그러나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을 계획하라. 계획은 중요하다. 그러나 모든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계획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을 계획하는 것이다. 당신이 세운 20년 재무 설계, 당신의 소득 증가율, 저축률, 시장 수익률에 대한 정교한 가정들. 그러나 지난 20년을 돌아보라. 9.11 테러,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인플레이션 폭등,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사건들이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다. 작가는 말한다. 당신이 계획한다. 신은 웃으신다. 완벽한 계획은 현실과 만나는 순간 산산조각난다. 중요한 것은 예측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유를 계획에 내장하는 것이다. 셋째, 미래에 대한 낙관주의와 생존에 대한 편집증을 동시에 가져라. 미래에 대해서는 낙관적이되 그 미래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편집증적으로 두려워하라. 이것이 바로 바벨 전략, 바벨 스트래티지이다. 한쪽 끝에서는 장기적 성장을 향한 확고한 신념을, 다른 쪽 끝에서는 단기적 파멸을 막기 위한 극단적 방어를 동시에 유지하라. 낙관주의는 일이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그러나 현실적 낙관주의는
장기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균형을 찾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당신은 단기적 손실을 두려워할 수 있다. 그러나 손실 이후에는 반드시 성장이 따른다는 사실을 신뢰하라. 검소함과 편집증, 부를 지키는 단 하나의 공식. 작가은 부자로 남는 유일한 방법을 검소함과 편집증의 결합이라고 정의한다. 검소함은 당신의 수입과 무관하다. 연봉 1억을 받는 사람이 9천만 원을 쓰는 것은 검소함이 아니다.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사람이 2천만 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검소함이다. 작가의 말하는 검소함은 절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겸허함의 표현이다. 그리고 그 겸허함은 당신의 지출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게 만든다. 편집증은 성공의 가장 위험한 부작용인 오만을 중화시키는 백신이다. 제시 리버모어는 1929년의 대성공 이후 오만해졌다. 그는 자신이 시장을 이겼다고 믿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장이 그에게 잠시 호의적이었을 뿐이다. 릭 게리는 버핏, 먼거와 동등한 실력을 가졌지만 그들보다 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했다. 그의 조바심은 그를 오만하게 만들었고 오만은 과도한 레버리지로 그리고 파멸로 이어졌다. 작가는 말한다. 부를 유지하는 것은 겸허함과 당신이 이룩한 것이 운에 기인한 바가 적지 않으며 따라서 과거의 성공이 무한정 반복될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수용에서 비롯된다. 여유의 힘, 마진 오브 세이프티. 벤자민 그레이엄, 벤자민 그라엄은 마진 오브 세이프티, 마진 오브 세이프티, 안전마진을 투자의 성대라고 불렀다. 작가는 이 개념을 재무 설계 전반으로 확장한다. 계획의 특정 요소가 반드시 사실이어야만 할수록 당신의 재정 상태는 더 취약해진다. 당신의 은퇴 계획이 시장의 연 8% 수익률을 가정한다면 당신은 그 가정의 노예가 된다. 시장이 연 4%만 수익을 내도 당신은 파산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저축률에 충분한 여유가 있다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앞으로 30년간 시장이 연 8%를 주면 정말 좋겠지만 만약 연 4%만 준다 해도 나는 괜찮을 거야. 이 선언이 가능할 때 당신의 계획은 비로소 현실을 견딜 수 있는 계획이 된다. 작가는 경고한다. 많은 베팅이 실패하는 이유는 그것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이 대체로 옳았음에도 상황이 정확히 옳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여유의 힘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검소한 예산, 유연한 사고방식, 느슨한 기한. 이것들은 당신이 단 하나의 결과에 목매지 않고 다양한 결과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도구다. 그리트, 위 재정에 엔젤라 더크워스가 말한 버팀 과방향. 엔젤라 더크워스, 안젤라 더버스는 그리트를 매우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열정과 인내로 정의한다. 그러나 작가의 생존 마인드셋은 이 그릿 개념에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추가한다. 그릿은 앞으로 나아가는 힘만이 아니다. 그릿은 제자리를 지키는 힘이기도 하다. 더크워스의 연구에서 그릿이 높은 사람들은 단순히 오래 버티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을지, 어디에서 빼야 할지를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상위 목표에는 집착했지만 하위 목표에는 집착하지 않았다. 버핏과 먼거는 부자가 되겠다는 상위 목표에 집착했다. 그러나 그들은 올해 안에 억만장자가 되겠다는 하위 목표에는 집착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제자리를 지켰고 시간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었다. 릭 게리는 상위 목표와 하위 목표를 구분하지 못했다. 그는 빨리 부자가 되어야 했다. 그리고 그 조바심이 그를 파멸시켰다. 더크워스는 말한다. 그릿은 당신이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약속이 아니다. 그릿은 당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자신이 되기 위해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작가는 이 선언을 생존이라는 단어로 재해석한다. 생존은 당신이 게임에서 퇴장당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게임에 남아있는 한,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성장 마인드셋의 역설. 캐럴 드웨익이 말한 오만의 위험. 캐럴 드웨익, 위 성장 마인드셋, 그로스 마인드셋은 종종 무한한 가능성의 선언으로 오해된다. 노력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식의 단순한 희망사항으로 변질되곤 한다. 그러나 드웨크 자신은 이 오해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했다. 성장 마인드셋의 핵심은 노력이 아니라 학습이다. 작가의 제5장은 이 드웨크의 통찰을 금융 영역에 정확히 적용한다. 제시 리버모어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었을까? 그는 평생 시장에 대해 공부했고 자신의 전략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지 못했다. 언제 멈춰야 하는가를 배우지 못했다. 드웨크는 말한다. 고정 마인드셋에서 사람들은 성공을 자신의 타고난 능력의 증거로 본다. 성장 마인드셋에서 사람들은 성공을 이번에는 효과가 있었다는 피드백으로 본다. 리버모어는 1929년의 성공을 자신의 천재성으로 해석했다. 그는 그것이 운이라는 피드백을 잊지 못했다. 그리고 그 오만이 그를 파멸시켰다. 성장 마인드셋은 더 나아지는 것만이 아니다. 성장 마인드셋은 더 겸허해지는 것이기도 하다. 통제의 이분법, 에픽테토스와 스토아 철학의 현대적 적용. 2000년 전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것은 우리 뜻대로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다. 통제할 수 있는 것, 당신의 저축률, 당신의 지출, 당신의 투자 원칙, 당신의 인내심. 통제할 수 없는 것, 시장의 수익률, 경제 성장률, 금리, 타인의 투자 심리, 운과 리스크. 작가의 생존 마인드셋은 이 통제의 이분법을 재정적 성공에 적용한 것이다. 부자가 되는 기술은 통제 불가능한 영역에 집중한다. 더 높은 수익률, 더 빠른 성장, 더 정확한 예측. 이것들은 모두 당신의 통제 밖에 있다. 그러나 부자로 남는 기술은 통제 가능한 영역에 집중한다. 검소한 소비, 충분한 저축, 과도한 빚의 회피, 파멸을 피하는 인내. 이것들은 모두 당신의 통제 안에 있다. 리안 홀리데이는 장애물이 곧 길이다 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인식은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다. 작가는 말한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수익률을 쫓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생존율에 집중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불패의 조건을 갖추게 된다. 생존의 통합 전략 7 이론이 만나는 지점. 모건 작가, 제시 리버모어와 아브라함 저먼스키, 워런 버핏과 릭 게린, 나심 탈레브, 엔젤라 더크워스, 캐럴 드웨크, 에픽테토스와 라이언 홀리데이. 그리고 부자가 되는 기술과 부자로 남는 기술, 생존 마인드셋, 마진 오브 세이프티, 그릿, 성장 마인드셋의 오만, 통제의 이분법.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한다. 하나는 1929년 대공황을 살아간 투자자의 비극이요. 하나는 오마하의 현인이 80년간 지켜온 원칙이며 하나는 심리학자의 실험 데이터, 또 하나는 2000년 전 철학자의 지혜다. 그러나 그들이 도달한 결론은 한 지점에서 정확히 수렴한다. 첫째, 부자가 되는 것과 부자로 남는 것은 완전히 다른 기술이다. 작가는 선언한다. 부자가 되는 데는 100만 가지 방법이 있지만 부자로 남는 데는 단 한 가지 방법만 있다. 검소함과 편집증의 어떤 결합이다. 리버모어와 저먼스키는 전자에는 성공했지만 후자에는 실패했다. 버핏과 먼건은 둘 다 성공했다. 게리는 전자에만 성공했다. 둘째, 생존이 모든 것을 압도한다. 탈레브는 경고한다. 우위를 가지는 것과 생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전자가 성공하려면 후자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작가는 적용한다. 복리는 당신이 게임에서 퇴장당하지 않을 때만 작동한다. 셋째, 검소함과 편집증은 오만의 해독제다. 드웨크는 분석한다. 리버모어는 1929년의 성공을 자신의 천재성으로 해석했다. 그것은 성장 마인드셋이 아니라 고정 마인드셋의 오만이었다. 작가는 처방한다. 과거의 성공 중 상당 부분이 운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겸허함의 시작이다. 넷째, 계획은 유연해야 한다. 에픽테토스는 가르친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하라. 작가는 확장한다. 완벽한 계획은 현실과 만나는 순간 산산조각 난다.
중요한 것은 예측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유를 계획에 내장하는 것이다. 다섯째, 진정한 그릿은 버티는 것과 멈추는 것을 아는 것이다. 더크워스는 구분한다. 상위 목표에는 집착하고 하위 목표에는 집착하지 말라. 작가은 완성한다. 버핏은 부자가 되겠다는 상위 목표에 집착했지만 올해 안에 억만장자가 되겠다는 하위 목표에는 집착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제자리를 지켰고 시간이 그의 편이 되어주었다. 작가은 이렇게 말한다. 제시 리버모어는 평생 시장을 이기는 법을 연구했다. 그는 부자가 되는 기술의 달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가지를 연구하지 않았다. 자신의 오만을 통제하는 법, 자신의 성공을 운으로 해석하는 겸허함, 그리고 무엇보다 멈춰야 할 때를 아는 지혜. 그는 부자로 남는 기술을 평생 배우지 못했다. 더크워스는 이렇게 말한다. 그릿은 단순히 더 열심히가 아니다. 그릿은 더 현명하게다. 당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을지, 어디에서 빼야 할지를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릿이다. 드웩은 이렇게 말한다. 성장 마인드셋은 더 많이 위 철학이 아니다. 성장 마인드셋은 더 잘 위 철학이다. 그리고 더 잘 이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멈추는 것이 나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칼레브는 이렇게 말한다. 파멸을 피하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왜냐하면 당신이 파멸한다면 당신의 모든 우위, 모든 지식, 모든 노력은 단 1초 만에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당신의 생존 전략은 무엇인가? 당신은 부자가 되는 기술만 연구하는가? 부자로 남는 기술도 함께 연구하는가? 당신은 당신의 성공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운이었는지 솔직히 인정할 용기가 있는가? 당신의 계획에는 예상치 못한 현실을 견딜 여유가 충분히 내장되어 있는가? 당신은 서두르고 있지 않은가? 당신도 리케린처럼 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안달하고 있지는 않은가? 작가은 말한다. 버핏 재산의 99%는 그의 65세 생일 이후에 만들어졌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단지 게임에서 퇴장당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리고 그는 덧붙인다. 당신이 아직 게임에 남아있다면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끝나지 않은 게임에서는 언제든지 승리할 기회가 찾아온다. 제시 리버모어는 게임에서 퇴장당했다. 아브라함 저먼스키는 게임에서 퇴장당했다. 릭 게리는 게임에서 퇴장당했다. 그러나 워런 버핏은 아직도 게임에 남아있다. 그것이 전부다. 당신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더 높은 수익률을 쫓아 더 큰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검소함과 편집증이라는 갑옷을 입고 오늘도 게임에 남아있을 것인가? 그러나 당신의 생존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된다.